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노희경 작가님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인데요. 그럼 시작할게요. 사랑만 하기에 인생은 너무도 버겁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니?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죄하는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첫사랑에게 바치는 20년 후의 편지. 버려주어 고맙다. 내 순정에 다쳤을 첫사랑 그대에게. 이제야 그대에 대한 무수한 원망을 내려놓고 비로소 참 많이 미안했었다. 참회할 용기가 난다. 미안하단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난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자만이 뿌리 깊었나? 아니다. 자기 연민이 독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가는 건 주름만이 아니다. 살면서 홍역처럼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과 남과 별다르지 않게 감당했어야 할 상처들이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대와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이 마냥 별스러워 엄살인 줄도 모르고 악을 쓰듯 독하게 킁킁거렸다. 그때 그대는 참으로 냉정했었다.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이 이제야 맞춤 맞은 순리였음을 알겠다. 나를 버려주어 고맙다, 그대. 순간 이 글을 쓰며 겁이 난다. 나만큼 설레지 않고, 나만큼 애타하지 않고, 나만큼 절절하지 않은 그대에게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었다. 잘났나 봐, 무시하나 봐. 그런 직설을 내려놓고 고맙네, 정말. 웃으며 칼주는 꼬여진 실타래처럼 정말 난감하게 엉켜서 그대를 몰아붙였던 한때를 그대여 지금은 떠올리지 마라. 그리하여 이 글을 읽지 않고 서둘러 덮지 마라. 세월이 변하듯 사람도 변한다. 나는 변했다, 그대. 이제 엉킬 기운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라. 고맙다, 정말 버려줘서. 그대와 헤어져 20년이 흘렀다. 그 20년의 세월 안에서 나는 정말 뚜렷이 알아차린 것이 있다. 진실이나 사실이란 말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는 것. 모든 기억은 내 편의대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 하여 이제 내가 말하려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어쩌면 또다시 나만의 기억일 뿐 그대와는 무관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혹여 내 서술이 그대의 마음과 아랑곳 없더라도 웃으며 봐달라.
이 사람은 이리 생각했었구나 하고. 그대가 나를 일방적으로 버린 20살 겨울, 나는 그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었다. 매일 전화하고 하루 걸러 한 번씩 만나고 서로의 속살도 아닌 드러난 살이 스칠 때에도 머리끝까지 삐죽하던 그때, 그대는 돌연 모든 걸 멈췄다.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에도 답이 없고 만나도 확연히 시들해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 드라마 주인공은 참으로 상대에게 용기 내어 잘도 묻는데 나는 그대에게 묻지 못했다. 내 잘못을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어리석다. 사랑한 대상을 미워할 대상으로 바꿀 오기는 있으면서 모든 겨울처럼 밤이 깊은 겨울이었다. 며칠째, 몇 주째 연락이 안 되던 그대를 찾아 나섰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얇은 추리닝 바람이었다. 20년간 나는 그때의 내 행색을 다급함이라고 애절함이라고 포장했지만 이제야 인정한다. 상처 주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너보다 순정이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무참히 무너져 주겠다. 내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할 네가 기어이 날 그냥 스쳐만 지나가겠다고. 네가 상처 준 어린 이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렴. 나는 눈 오는 그대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워 오들거렸다. 그대는 2층 창문 너머로 나를 물끄러미 보다 커튼을 쳤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대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대학을 갔어. 말해주고 싶었어. 뚝. 그대 목소리는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작고 의기소침했다. 반면 내 목소리는 얼마나 당찼던가. 잘됐군. 웃음이 난다. 좀 더 나중까지 사랑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유세라고. 이후에 내 행동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그대랑 헤어지고 나는 이내 A, B를 만나놓고 7, 8년 뒤 다시 그대를 만나서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때 그대는 참으로 나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그리고 자책했었다. 왜 너는 그렇게 순정적인데 나는 이 모양이냐고.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와도 나는 또 시들해진다고. 나는 기뻤다. 그대가 나랑 헤어져 계속 휘청대서. 그리고 내가 순정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다시 5, 6년 뒤 그대를 봤다. 그대는 여전히 휘청대고 여전히 나에게 미안해하고 여전히 또 누군가와 시들한 상태였다. 그때 나는 이제는 우린 친구야 하며 내가 그대를 극복하고 우정으로 승화시킨 단계를 서술하며 넌 왜 그렇게 살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어? 하며 훈계하고 의기양양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그리고 다시 5, 6년이 흘러 지금이다. 미안하다 그대여. 이제야 고백 건데 나는 그대에게 바쳤던 순정을 20살 무렵에 이미 접었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냐고? 나는 마음이 변하는 게 큰 죄라 생각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은 참으로 오래갔다. 그래서 그대를 괴롭히고 그대보다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대와 헤어지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도 나는 여전히 그대에게 바쳤던 순정만을 내세우며 유치한 대사를 남발했다. 나에겐 네 자리가 없어. 젠장이다. 그러면서 왜 그들과 여행은 가고 설레는 눈빛을 주고받고 짜릿하기까지 했었는지. 그때 나는 그런 아이였다. 그대여, 이제 부디 나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사랑의 배신은 없다. 사랑이 거래가 아닌 이상 둘 중 한 사람이 변하면 자연 그 관계는 깨어져야 옳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게 후회로 남으면 다음 사랑에선 조금 마음을 다잡아 볼 일이 있을 뿐 죄의식은 버려라. 이미 설레지도 아리지도 않은 애인을 어찌 옆에 두겠느냐. 마흔에도 힘든 일을 비리디 비린 20살에 가당치 않은 일이다. 가당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었다. 어쩌면 우린 모두 50보 100보다. 더 사랑했다 한들 한 계절 두 계절이고 일찍 변했다 한들 평생에 견주면 찰나일 뿐이다. 모두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다 괜찮다. 이제 나는 다시 그대와 조우할 날을 기다린다. 그때는 그대와 웃으며 순정을 포장한 가혹한 내 행동들을 맘 아프게가 아닌 웃으며 나눌 수 있길 간절히 바래본다. 만약 볼 수 없다면 잘 살아라 그대.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아픔의 기억은 많을수록 좋다.
나는 경남 함양 산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칠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났다. 내 출생은 그다지 경사스런 일이 아니었다. 뱃으니 났을 뿐. 기대도 기쁨도 없는 출생이었다. 있는 자식도 하루 세끼 밥 먹이기가 버거운데 또다시 자식이라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닌 날 낳으시고 우셨을 것이다. 암죽서 말이라고 젖먹이가 돈이 더 드는 법 아닌가 하여 나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 윗목에 올려졌다. 군불 닿지 않는 윗목에서 사나흘 있으면 제 스스로 목숨줄이 떨어져 나가 집안의 고단을 덜어줄 거다. 할머니는 우는 어머니를 밀치고 나를 윗목에 놓고는 누구든 얘를 건사하면 혼쭐이 날 거다 하셨다 한다. 나는 한겨울 싸늘한 윗목에서 그렇게 보름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큰언니가 할머니가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간 시간 생쌀을 씹어 내 입에 넣어주었던 것이다. 내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후 집안이 위태로울 때마다 짐처럼 여겨졌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4살 무렵엔 효창동 주택가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돌아서신 적도 있었다. 물론 착하고 여린 어머니는 몇 걸음 못 가 나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때 집으로 돌아와 내 등짝을 후려치며 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애미가 널 버리고 가는데 어째 울지도 않느냐. 이후 나는 마치 나를 버리려 했던 가족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정말 지겨울이 많지 그들의 속을 썩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를 배우고 고등학교 땐 못 먹는 술을 먹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툭하면 사고를 쳐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대학은 재수를 하고 셀 수도 없이 집을 나가 떠들고 내가 기억하는 잘못만 이러한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들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연고로 나는 사흘들이 천하의 쓸데없는 계집애란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았다. 오죽했으면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네가 사람이 됐구나 하며 울었겠는가. 그 시절은 이제와 내게 좋은 글감들을 제공한다. 나는 한때 내 성장 과정에 회의를 품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만약 범생이었다면 낙오자들의 울분을 어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실패 뒤에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작가에겐 아픈 기억이 많을수록 좋단 생각이다. 아니,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 내가 아파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패배해야 패배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는 내게도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밥벌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그대들의 방황은 정녕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시기 안에서 부디 방황을 멈춰라. 아픈 기억이 아무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 해도 부모에 대한 불효만은 할 게 아니다. 대학 때 가출한 나를 찾아 학교 정문 앞에서 허름한 일상복으로 서 있던 어머니가 언제나 눈에 밟힌다. 그때도 이후에도 왜 난 그분께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바라건대 그대들은 부디 이런 기억 갖지 마라. 이 글이 나가고 한참 후에 나는 큰언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얻어들었다. 내 출생 당시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엄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쓴 건데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슴이 쿵했다. 큰언니의 말은 이랬다. 엄마는 당시 자식을 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딸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다. 가난한 살림에 남편은 애나 만들어주려 집에 들를 뿐 생계는 아랑곳 없는 사람인데 5도 모자라 6째라니. 그것도 자기 팔자 닮을 게 뻔한 계집아이라니.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 칼바람이 돌게 앉아 있다가 나를 윗목에 놓았다 한다. 엄마와 1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언니와 2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오빠는 그런 엄마가 무서웠다고 한다. 어떻게 제 자식을 윗목에 놓아 죽이려 하나.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악다군을 쓰셨다 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사주로 큰언니가 생쌀을 씹어 나를 먹이고 그래서 연명하는 날 보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간곡히 말했다 한다. 애가 저리 놓아두어도 아니 죽으니 그냥 키워라.
가해자가 완전 뒤바뀐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별로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 이 이야기를 큰언니는 왜, 무엇 때문에 내게 하는 것일까?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전에 엄마에게 내가 깊은 사랑을 받았었구나. 아파도 예쁜 추억 하나 생기는 건데, 이야기를 들은 첫날 나는 이불 속에서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때 내 어머니의 나이는 31살의 꽃다운 나이. 자식은 6에, 남편은 남만도 못한 남자. 힘도 들었겠다. 자식이 짐스럽다 못해 원망도 스러웠겠다. 없었으면 하고 천번 만번도 바랐겠다. 굳이 출생 즈음의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걸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에게 해준 건 죄의식이었겠다. 너무도 미안해서였겠다. 이후에 나를 참 예뻐라 했으니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을 이렇게 말끔히 정리하고 잠이 들며 나는 내가 참 컸구나 싶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뭐 그리 많겠나 싶다. 다만 상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큰언니의 저희도 이해가 갔다. 내가 너를 살린 거라고. 그렇다. 큰언니는 늘 나를 살렸다. 작은 언니도, 큰오빠도, 작은 오빠도, 막내 언니도 늘 나를 살렸다. 참 예쁜 형제들, 그리고 불쌍한 울엄마. 내 20대에 벌어진 축복 같은 일. 청춘이 아름답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게 된 건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였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20대에 벌써 푸근하고 짜릿하게 완벽한 애인이 있고 집안이 유복하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잘 풀린 별나도 별난 사람이거나 청춘에는 청춘이 싫고 중년에는 중년이 싫고 노년에는 노년이 싫다고 말하면서 허구한 날 지난 날을 그리워하거나 오지도 않은 날을 기대로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일 거라 나는 단정한다. 단정의 기준은 물론 내 청춘에 빗대어서다. 10대에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과 내 자신이 쓰레기 같다는 생각과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과 미치게 망가지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빨리 학교를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부였다. 그리고 가끔 성실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환하게 웃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요즘같이 사는 조카놈들에게 나는 뻑하면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맨날 입이 대빨이냐? 는 말을 한다. 놈들은 서운하겠지만 나는 그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한 것에 10곱절은 들었다. 20대는 아주 좀 나았다. 일단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고 연애를 하면서 학교를 맘대로 땡땡이 치면서 원하는 대로 좀 망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는 게 재미없었다. 애인들은 툭하면 내가 싫다고 떠났고 친구들도 게으른 나를 비웃고 전공으로 택한 시는 지도교수로부터 대부분 엉망이란 말을 들었다. 곧 사회로 내몰릴 건데 아버지처럼 무능력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하루가 멀다고 가위에 눌렸다. 진흙탕을 헤매는 꿈, 그러나 악소리는 나오지 않는, 이와 이가 어긋나게 맞물려 턱이 으스러져라 아픈 꿈, 전쟁이 났는데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어릴 적 심심하게 배회하던 동네를 혼자 울며 걷는 꿈, 꿈마다 악몽이었다. 졸업을 하고 정말 푼돈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나는 여전히 우울했다. 상사가 맘에 안 들고 동료가 맘에 안 들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망하고 그러다 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 내 나이 25, 어머니 55의 일이다. 나는 아마 그때부터 조금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어머니가 곧 죽게 될 그 시점에 친구도 안 만나고 야근도 좀 줄이고 발병에서 투병에서 임종까지 나는 대개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했다.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질문다운 질문을 했던 것 같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세상에서 너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이 가는 이 시점에서, 네가 욕했던 아버지처럼밖에 못 사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때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잔인했던 너는 이제 어떻게 살래? 계속 이렇게 살래? 아님 한 번이라도 어머니 맘에 들어보게 살래? 참 울기도 많이 했지만 그때 알았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내가 원한다면. 늘 어머니가 참 간절히 해주셨단 말이 그제야 가슴에 왔다. 네가 뭘 못해? 하면 하지. 해보고 말해.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접고 드라마 작가가 되기까지 1년 반 남짓밖에 얼마 걸리지 않았다. 임종의 충격요법이 독했다. 어머니의 임종이 청춘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한 축복이었다고 나를 아는 지기들은 앞다투어 말한다. 자식 철들게 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도 말한다. 나는 그딴 말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요즘 청춘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나는 나의 가능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섣불리 젊은 날의 나처럼 많은 청춘들이 자신은 별 볼 일 없게 취급하는 것을 아는 이유다. 그리고 당부하건대 해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인생임도 알았음 한다. 근데 그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또 아니란 것도 알았음 싶다. 매번 참 괜찮은 작품을 쓰고 싶고 평가도 괜찮게 받고 싶어 나는 애쓰지만 대부분 내 기대는 허물어진다. 그런데 나는 100%는 아니지만 70%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뭐 어쨌건 밥은 먹고 사니까. 그리고 그 순간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합리화라 해도 뭐 어쩌겠는가. 자기 학대보단 낫지 않은가. 여자에게 소녀는 버겁다. 봄날은 간다. 아직도 10cm는 더 클 것 같은 소년 유지태가 이제는 사랑을 조롱할 수도 있을 만큼 녹익을 대로 녹익은 여자 이영애와 커플이 되어서 러브스토리를 들려준다는 것이 처음부터 나는 억지스럽다고 생각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예상은 적중했다. 둘은 헤어졌다. 다행이다. 한때는 상우처럼 지금은 운수처럼. 이제는 기억도 아련한 첫사랑의 열병을 알았던 때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영화의 상우 같았었다. 그처럼 유머를 모르고 눈치 없고 맹목적이고 답답했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 하나. 눈 오는 날 추리닝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그의 집 창문 앞에서 오기를 부리며 떨고 있던 내 모습. 그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운수처럼 표독했었다. 꽁꽁 언 발을 번연히 보면서도 그는 끝끝내 제 방으로 나를 이끌지 않았다. 이별에 대한 선전포고를 이미 했으니 그 뒤에 감정 수습은 모두 내 몫이라는 투였다. 당시엔 그 상황이 너무도 서러워 코끝이 빨개지게 울었었는데 이제는 그 추억은 그냥 멋쩍을 뿐이다. 인생은 살면서 절대 잊혀질 것 같지 않은 장면들이 잊혀지고 절대 용서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용서되면서 우리는 여자로 혹은 남자로 성장한다. 누구는 그러한 성장을 성숙이라고도 하고 타락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다만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에도 12번씩 무조건 어른이 되고 싶던 비린 미성년 시절 나는 진한 사랑 한 번에 여자가 될 줄 알았었고 실현은 절대로 안 당할 줄 알았었다. 이제는 그런 내 바람들이 당치 않은 기대였던 것을 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당면한 입장에 서서 상황을 이해하는 생리가 있다. 상우의 나이를 지나 은수의 나이에 서니 상우보단 은수가 이해되는 것도 그런 의미의 순리다. 라면이나 먹자. 자고 갈래? 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은수의 말을 이해 못하고 정말 라면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상우는 어쩌면 처음부터 은수에겐 버겁게 순수한 남자였는지도 모른다. 조금은 날긋하게 다른 여자에게 순수는 반갑지 않다. 순수가 사랑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는 사람만이 순수를 동경한다. 사랑이 운명이나 숙명이 아닌 일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믿는 대개의 경험 있는 사람에겐 순수는 정돈된 일상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사랑을 좀슬게 한다. 상우의 순수가 은수의 일상을 방해하고 사랑을 버겁게 느끼게 하는 요소는 곳곳에 있다. 늦잠을 자고 싶은데 상우는 제가 한 밥을 먹으라고 재촉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새벽녘 서울에서 강릉길을 한달음에 달려와 포옹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약속을 하고 찾아와도 안 만나줄 판에 술 취해 급작스럽게 찾아와 철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 게다가 엉엉대며 울기까지. 그 대목에 이르면 운수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은근슬쩍 짜증이 인다. 저만 아프고 저만 힘들지 어린 남자는 그렇게 이기적이다. 사랑만 하기에 인생은 너무도 버겁다. 다수의 사람들은 은수가 상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가치 기준의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박봉의 초라한 계량 한옥에서 사는 홀 시아버지와 매서운 시고모를 옆에 두고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모셔야만 하는 정말 누가 봐도 최악의 결혼 조건을 가진 그 남자와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말 누가 봐도 최악의 결혼 조건을 가진 그 남자와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계산이 은수에게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 이유에 반박한다. 은수는 그 남자의 처지보다 순수가 버거웠을 것이다. 사랑이 변하고 권태가 일상이 되고 키스도 무료해지고 생계가 치명적인 걸 이미 아는 여자에게 사랑만이 전부인 남자는 부담스러웠을 뿐이다. 이제 이 나이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상우처럼 묻는 남자가 내게 온다면 나 역시 은수처럼 당연히 그 남자를 피해갈 것이다. 아직도 사랑이 안 변한다고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격한 인생의 긴 여정을 어찌 헤쳐나가겠는가? 은수와 상우의 결별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다행한 일이다. 드라마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즈음 한국 영화의 눈부신 발전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이다. 안 그래도 적은 배우진이 너도 나도 영화를 한다고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기원해서 될 일이라면 한국 영화의 추락을 두 손 모아 기원이라도 할 판이다. 그런 내 기원을 영화 봄날은 간다는 무참히 만든다. 드라마가 살 길은 영화의 추락이 아니라 드라마의 발전밖에 없다는 결론이 씁쓸하게 나를 채찍질한다. 그들이 사는 세상, 그와 그녀의 이야기. 지금 내 옆에 동지가 한순간에 적이 되는 순간이 있다. 적이 분명한 적일 때 그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동지인지 적인지 분간이 안 될 때 얘기는 심각해진다. 서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순간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린 이미 프로다. 지금 내 옆에 동지가 한순간에 적이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적은 언제든 다시 동지가 될 수 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 기대는 금물이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그 상대가 적이다, 동지다 쉽게 단정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상대가 아닌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다. 나는 누구의 적이었던 적은 없는지. 설레임과 권력의 상관관계. 한 감독이 생애 최고의 대본을 받았다. 한 남자는 오늘 첫 취업 소식을 들었다. 한 남자는 내일 꿈에도 그리던 드라마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일이 주는 설레임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 바로 권력을 만났을 때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강자이거나 약자라고 생각할 때 사랑의 설레임은 물론 사랑마저 끝이 난다. 이 세상에 권력의 구조가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관계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설레임이 설레임만으로만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관계가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아직은 모를 일이다. 일을 하는 관계에서 설레임을 오래 유지시키려면 권력의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강자이거나 약자가 아닌 오직 함께 일을 해나가는 동료임을 알 때 설레임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론 설레임이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변질되는 것조차 과정임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미치게 설레이던 첫사랑이 마냥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끝이 났다. 그렇다면 이젠 설레임 같은 건 별것 아니라고, 그것도 한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만도 한데 나는 또다시 어리석게 가슴이 뛴다. 그래도 성급해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은 지난 사랑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반성의 시간이 끝나면 한동안은 자신을 혼자 버려둘 일이다. 그렇게 한없이 지루하고 고단하더라도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지나간 사랑에 대한, 다시 시작할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모른다. 아킬레스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그녀의 이야기. 내 유년 시절의 확실한 아킬레스건은 엄마였다. 화투를 치고 춤을 추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러면서도 엄마는 아버지 앞에선 언제나 현모양처인 양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때 나의 꿈은 엄마를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 꿈은 다행히 대학을 들어가면서 쉽게 이뤄졌다. 내 인생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조감독 때 나의 아킬레스건은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모든 동료와 그 외 나에게 수시로 태클을 거는 세상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감독이 된 이후에 나의 아킬레스건은 모든 감독들처럼 단연 시청률이다. 지금 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의 아킬레스건은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너무 사랑을 정리하는 것도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쉬운 애라는 거다. 하지만 이 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랑을 더는 쉽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지난날처럼 쉽게 오해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루하더라도 다시 그와 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이번 사랑은 결코 지난 사랑과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랑은 지난 사랑을 잘 정리할 수 있을 때에만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고맙다고 했다. 아마도 그는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녀들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감독에게 있어서 새 작품을 만난다는 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실체를 찾아내 직면하지 않으면 작품은 시작부터 실패다. 왜 이 작품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내가 찍어내는 캐릭터들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왜 외로운지, 왜 깊은 잠을 못 자고 설치는지, 사랑 이야기를 할 땐 캐릭터들의 성적 취향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시청자들이야 별 볼 일 없는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작품을 만드는 우리에게 작품 속 캐릭터는 때론 나 자신이거나 내 형제, 내 친구, 내 주변 누군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민이 끝날 쯤 비로소 우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새로운 작품에 온몸을 던질 준비를 마치게 된다. 감독이 작품 속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자만할 때 작품은 본 궤도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내 앞에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뒤통수를 맞는 일이 일어나고 만다. 지금처럼. 누나는 엄마가 단 한순간도 이해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바라는 건 그녀가 내 곁에 아주 오래오래 머물러 줬으면 하는 것. 이상하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준영이를 안고 있는 지금은 그 말이 참 매력적이란 생각이 든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더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 몸 안에 온 감각을 곤두세워야만 한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또 하나 배워간다.